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창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초과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최근에 국내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많은 시간 동안에 과연 어떻게 살 건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인생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이 대안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통한 인생 설계가 좀 필요한 시점에서 아마도 대북 플러스의 저희의 얘기가 향후 노후를 좀 책임지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포트폴리오 상담 신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에서부터 2번까지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에서 0110.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www.sentv.co.kr이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종목 게시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을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가 이제 9.66포인트 상승을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2,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2.88포인트 상승해서 555포인트를 유지를 했고요. 지금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5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선을 이탈을 해서 1,040포인트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의 영향을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먼저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1,040원 정도. 근데 이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원화 강세인 거죠. 자, 원화 강세라는 거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입업체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자, 이 원화 강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분명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과히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원화의 강세를 지금 해석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떤 경기의 펀더멘탈을 갖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자금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나 IT 쪽,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출이 주력인 쪽이죠. 이쪽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지금 시각들이 좀 팽배한 상태에서 지수는 올라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은 쪽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분명히 원화 강세의 반대편에 있었을 때는 내수주가 강세를 보이는 게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원화 강세의 수출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내수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현상인데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장의 방향들이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과연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로 남아있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오래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에 무게를 좀 실어야 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지수가 바닥권일 때는 악재가 악재로서 받아들이질 않는데 지수가 웬만큼 반등을 했을 때는 분명히 악재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자,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나타나는 게 이제 순환매입니다.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순환매에서 지금까지 제일 먼저 상승을 이끌었던 첫 번째 종목은 지수 관련주죠.
지수 관련주에서 자동차하고 삼성전자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자, 이게 순환의 1단계였고요. 2단계로는 또 뭐가 형성되어 있냐면 중국 관련주죠. 중국 관련주, 뭐 철강, 조선, 뭐 이런 것들, 화학, 뭐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중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표현되는 게 뭐냐면 스몰 부양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단을 잡기 위한 그 중국 쪽의 어떤 자구책이고요. 본격적으로 중국이 강한 정책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지수 반등을 이끌 수 없습니다. 뭐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홍콩과 중국이 자유롭게 그 자금 유출입을 통해서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돌릴 만한 그런 부양책은 지금 사용을 못한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순환매가 중국 관련주로 나타났다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 내수주 쪽에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증권주입니다. 뭐 NCR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단순한 재무제표 분석이 아닌 증권사의 어떤 내부 통제 처리 기준 이거를 강화시키면서 대형 증권사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증권주의 기본 성장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수주 쪽에서 지금 음식료 이런 쪽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은 결국은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예상을 해야 되고요.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순환매 끝나는 순간 외국인의 매수도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나치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신다면 상당한 후유증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항상 장을 어떻게 보느냐. 자, 이 얘기 잠깐만 드릴게요. 지수를 우상향 패턴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선들이 나올 때마다 강력한 매수를 하셔야 되죠. 근데 지수를 박스권으로 보시는 분들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사실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장을 상승장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계속 사죠. 근데 박스권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팝니다. 똑같은 현재의 상황을 놓고서 매도를 하느냐, 매수를 하느냐의 관점은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입니다. 자, 근데 박스권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 무게를 싣습니다. 박스권에다가.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비중은 축소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지나고 확인되죠. 지나고 확인되는데 다시 또 우리는 바닥 되면 또 더 나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는 바닥에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는 항상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박스권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나타내는데 이런 관점이라면 만약에 계속적인 매수가 맞겠죠. 자, 장의 방향은 조금 이따가 확인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 근사치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런 얘기 한번 해서 디스플레이 얘기 한번 할까요?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제가 지금 최근에 다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IT 부품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좋으면 계속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나쁘면 계속 나쁘다라고 하는데 IT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IT 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딴 걸 잊어버리고 IT 이코르 핸드폰 부품주 내지는 핸드폰 관련주 개인 휴대용 단말 이런 것들 이쪽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크게 맹점이 하나 있는 게 IT 부품주 그러면 IT의 시작은 원래 어디서 시작됐냐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왔고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이 어딜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 뭐 다 아시지만 이 결론은 중국입니다. 결국 중국으로 뺏겨요. 뺏기는데 뺏기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 그러니까 안 뺏길 수는 없어요.
안 뺏길 수는 없는데 뺏기는 시기를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는 국내의 기술을 갖고 얘네들과 차별화를 계속 벌리는 것이 일로 넘어가는 시기를 늘리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봤을 때 디스플레이에 대한 분명한 재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IT 쪽을 단순하게 핸드폰 부품 쪽만 지금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부분들로 봐야 되고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도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디스플레이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알기로는 뭐부터 시작됐냐면 CRT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CRT가 예전에 보면은 TV에서 굉장히 그 뒤에 면적 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CRT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P로 넘어왔죠. PDP. 그 다음에 이제 LCD. 그 다음에 뭐냐. LED, OLED. 근데 LED하고 OLED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단어가 아니고, 굉장히 다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발광 물질 자체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LCD하고 근사한 쪽에서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발광 물질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LED 칩이라는 반도체를 사용하는 거고, 얘는 LCD는 예전에 사용하던 FC라는 걸 사용하는 발광 물질이죠. 근데 OLED는 여기에 완전히 차별화가 됩니다. 얘는 발광 자체가 유기물질로 발광이 돼요. 자, 그래서 LED하고 OLED는 아예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소요되는 부분이 TV, 컴퓨터 모니터, 아니면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소형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건데요. 자, 여기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는 앞으로 OLED라는 거하고 LCD라는 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LCD에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IPS LCD라는 얘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IPS LCD라는 얘기와 OLED는 능동형과 수동형 두 가지로 나누는데 AM OLED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IPS LCD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승부가 OLED와 LCD에서 특히나 IPS LCD를 기준으로 보니까 IPS LCD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IPS LCD를 주로 쓰는 게 LG입니다. AM OLED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삼성입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싸움에서는 삼성이 지고 LG가 이긴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IPS LCD의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최고의 해상도로 보입니다. 화면의 선명도, 해상도. 모든 부분들이 좋아요. 그리고 AM OLED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잔상, 휘도의 문제, 색의 정확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PS LCD로 가는 게 아니라 AM OLED로 갈 수밖에 없다는 환경의 어떤 변화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면 사실 이것만 갖고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뭐 그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여기서는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다루고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만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M OLED와 IPS LCD에서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자, IPS LCD는 기술의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AM OLED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기술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AM OLED로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플렉셔블 많이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부 TV에 대해서 휘어지는 거 이거는 지금 아직 플렉셔블이 아니에요. 플렉셔블은 정확하게 반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게 부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나왔던 건 뭐냐면 휘어지긴 했는데 휘어진 상태에서 고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차이가 반드시 큽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하고 기술을 벌릴 수 있는 유일한 지금 방법이 플렉셔블입니다. 지금 LCD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기술 격차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량 뛰기로 들어가고 내수 기반 가지고 있으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OLED 쪽에서는 기술 격차가 좀 있는데요. 뭐에 있냐면 대면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OLED를 지금 4.5인치까지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5인치로 가서 빨리 플렉셔블로 넘어가지 않으면 얘네들한테 따라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 격차를 벌리려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됐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플렉셔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OLED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LCD 같은 경우는 지금 BLU라는 걸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BLU 그러니까 대체 저놈의 BLU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쉽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어요. 표현해주는 화면이 있고요. 이 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발광, 빛을 쏴주는 게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CC-FC로 가게 되면 이거는 무슨 TV가 되냐면 LCD TV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LED라는 걸 발광 물질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LED TV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LCD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BLU라는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BLU의 기본적인 두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가 이만큼은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걸 갖다가 OLED로 가게 되면 요 자체에 대한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LCD 같은 경우는 BLU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껍다. 그리고 무겁다. 그리고 명암비가 낮다. 근데 AM OLED는 시야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광 물질을 많이 해서 이렇게 뿌려주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쓰면은 사각지대가 없겠지만 이걸 많이 쓰는 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들은 사각 지역이 있는데 OLED는 뭐냐면 유기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기물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여기 와서 쏴주고 여기 와서 쏴주고 여기 와서 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야각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색채 현상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플렉셔블로 가는 초기 단계에서 휘는 정도까지만의 1세대 단계가 가능한 거고요. 3, 4대로 확연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면 좀 차이가 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OLED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OLED를 쓰는 거, 디스플레이를 쓰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디스플레이를 쓰는 게 뭐가 있죠? 지금 봤을 때는 컴퓨터 모니터가 있겠죠. 컴퓨터 모니터가 있을 거고요. TV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 기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쪽이죠. 이쪽 말고는 딴 쪽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쪽은 우리가 컴퓨터 교체 수기가 이미 10년 아니면 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은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TV도 역시 무슨 OLED TV 나왔다고 아니면 PDP TV 나왔다고 LCD TV 나왔다고 LED TV 나왔다고 바로바로 교체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 뭐가 있다고 그러죠? 월드컵이 있다고 그러죠? 자, 요것 때문에 TV 교체할까요? 그래서 TV 교체 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돌아오진 않습니다. 모르죠. 유현진이가 잘하면 교체 주기가 좀 빨라질지는요. 근데 어쨌든 간에 TV 교체 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교체 주기를 줄 수 있는 게 이쪽이에요. 이쪽은 교체 주기 아니라 신규 수요가 창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쪽을 접근하는 가장 큰 방법에서 뭐냐면 이쪽이 대면적화되는 거. 태블릿 PC, 패블릿 PC. 태블릿하고 패블릿은 다른 단어고요. 패블릿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노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패블릿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단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패블릿과 태블릿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10인치짜리, 패블릿은 한 5.5인치짜리, 이 정도를 갖다가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보시자고요. 자, TV 시장 전망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TV 시장이 확 커지질 않아요. 확 커지질 않는데,
전 세계에서 TV 연간 생산 대수는 한 2억 3천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교체 주기에 들어가 있냐면 LCD가 LED로 가는 단계예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 LCD는 컴퓨터 켜놓으면 뜨거워요. 열도 많이 나고요. 특히 여름에 덥습니다. LED는 기본적으로 광원 자체가 반도체를 근거로 한 광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열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도 적고요. 열도 안 나고. 그리고 이쪽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TV 모니터는 이런 쪽으로 지금 서서히 교체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TV 시장 역시도 LCD TV, PDP TV가 만약에 이제 그 PDP TV를 쓰시던 분들이 교체를 하게 되면 LCD로 교체할 것보다는 LED로 교체하는 게 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교체 주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TV 시장에서는 LED TV 생산 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LED TV가 지금 생산 비율이 2009년도 기준으로는 3%대, 2010년도는 24%대, 2011년도 38%대, 2012년 되니까 70%대,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거의 90%대로 지금.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TV가 LED로 교체돼서 90%가 교체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산 대수 기준으로. 생산 대수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LED TV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 때문에 최소한 TV 시장의 전망은 2012년도,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TV의 교체 주기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게 강력한 거죠. 그 UHD TV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UHD TV 때문에, 그러니까 UHD TV가 이제 그 HD가 고화질 TV고요. 여기다가 그 U자를 붙이니까 울트라죠. 그래서 정말 강력한 고화질.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HD TV보다 4K, 8K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화면보다 4배, 8배 화질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지금 상황들이 놓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TV 시장의 전망은 2014년도 기준으로는 최소한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아,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거 했는데 지금 그 상당 부분 가서 조금 압축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간 TV 시장 전망은 올해 전년도보다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은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폰 기준으로는 거의 성장이 정체된 거고요. 자, 이제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보통 2년 단위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성장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적으로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예전에 4.5인치에서 어느 순간인가 5.5인치 그러다가 이제 그 6.5인치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태블릿 시장으로 넘어가면 10인치, 12인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스마트폰 한 대 파는 것보다 얘 한 대 파는 게 3대에서 4대 효과죠. 자,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만드냐면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이 얘기하는 게 이제 A3 라인을 갖다가 6.5세대라고 얘기하는데 6.5세대는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그 디스플레이 양을 이렇게 놓고서요. 여기서 이제 그 크기에 맞춰서 잘라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이만큼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는 부분은 결국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쪽으로 가면은 단가가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더 이제 쓸 수 있는 양들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가면은 더 많은 디스플레이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그 어떤 차이들이 좀 생기는데 자, 지금 그 스마트 기기 쪽에서는 분명히 올해가 이쪽이 원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폰 기준으로의 성장은 성숙기에서 지금 세태기까지는 아니래도 화랑기 정도까지는 지금 진입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디바이스 환경에서는 그 패블릿이나 태블릿 쪽에 환경들이 성숙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자, 뭐 뒷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가동률이 원래 40%밖에 안 나왔었대요. 최근에 가동률이 80%까지 올라왔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기존 라인을 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커버를 못하는 게 결국 얘네들이 지금 태블릿 쪽을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아마도 디스플레이 시장은 TV의 교체 주기와 전체적인 환경들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디스플레이 양이 사용되는 게 커진 거하고 지금 스마트 환경에서 조금 대면적화된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유명 그 리서치 기관 쪽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의 전문 보고서를 쓰는 쪽에서는 3월 말을 정확하게 디스플레이 업황의 최저점으로 놓고 보고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단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게 LG 디스플이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은 결국 이쪽의 업황에 주가가 선행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쪽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이제 OLED의 환경과 LCD의 환경들을 좀 잠깐 설명드렸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CD는 IPS LCD 쪽으로 발전을 하고요. 이쪽은 결국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UHD TV. UHD TV가 있고요. 이쪽에 OLED TV가 있고, 그런데 지금 OLED는 지금 AM OLED로 가는 거고요.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성장할 거고요. 6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LED로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플렉셔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LCD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향후 일들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LED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화합물이 전류를 통해서 흐르면서 빛을 낸다. 유기화합물이 전류를 통해서 빛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낮아도 되고요. 넓은 시야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화면에 이러한 물질들이 흘러가면서 쏴주기 때문에 시야각에 문제가 없고요.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로 보입니다. 보통 LCD에 비해서 한 2000배 정도 빠른 속도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OLED가. 그래서 빠른 처리 쪽은 이쪽이 좀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판입니다. LCD는 기판을 무조건 뭘로 써야 되냐면 유리나 이런 걸 사용해야 되죠. 근데 OLED는 기판을 갖다가 필름 이걸로 쓰기 때문에 결국 이게 플렉셔블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 유리 기판을 계속 쓰게 되면 LCD 환경에서 계속 가게 되면 휠 수는 있지만 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름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플렉셔블로 가려고 그러면 OLED를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LG와 삼성의 기술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삼성은 RGB 방식을 갑니다. 삼성은 RGB 방식을 가갖고 세 가지 색깔,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를 이용해서 색을 혼합해서 색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가는데 요게 기술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LG전자는 뭘 하냐면 하얀색, 화이트 플러스 컬러 필터를 사용해요. 이 컬러 필터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리 기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화이트 컬러 필터 방식을 가게 되면 플렉셔블로 가는데 컬러 필터를 가게 되면 접으면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아직도 RGB 방식을 고집하고 유기 화합물질로 가는 게 이 방법이 지금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지만은 결국 이쪽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OLED를 얘기할 때 삼성의 방식과 LG의 방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LG는 화이트 플러스 컬러 필터 방식이고 삼성은 RGB 방식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체 이 차이가 뭐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러한 차이들이 있고요.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에 문제가 있냐. 플렉셔블로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RGB 방식의 기판을 갖다가 필름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결국 플렉셔블로 갈 수 있는 기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쪽 얘기를 했던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 상황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 이제 우리는 가장 크게 이제 초점을 갖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이거 알려고 하는 게 뭐죠? 딱 하나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종목을 끌어내는 거죠. 종목을 끌어내서 이 종목을 뭘 사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고 그걸 투자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좋은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상당히 그 삼성이 사실 A3 라인을 가려고 하다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2011년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2011년도 말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2013년도에 한 게 뭐냐면 A3 라인을 간 게 아니라 A3 라인을 2011년도부터 가겠다고 해놓고 2013년도에 뭐냐면 A2, P5 라인까지를 증설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2 라인이라는 건 쉽게 이해하시면 스마트폰까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몇 세대 그러는 건 면적의 차이예요. 면적의 차이고 결국 A2 라인이 갈 수 있는 면적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한 거고요. A3 라인을 갖다가 자꾸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TV 시장이 안 돼서 시작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고요. A3의 목적은 뭐냐면 태블릿을 위한 겁니다. 자, 근데 이미 중국의 비오인이 이런 데서 4.5세대 라인까지 지금 치고 들어왔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까지는 지금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삼성 입장에서 A3 라인을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발주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안 하고 발주를 한다고 하면서 안 하고 최근 기사가 어디까지 떴냐면 이런 얘기까지 떴습니다. 2014년도 1월 3일 날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A3 라인 공장 1분기 안에 투자하겠다. 근데 1분기라는 게 정확하게 3월 31일까지죠. 근데 오늘 이미 4월달이 넘었어요. 4월 중순이 됐습니다. 1분기에 한다고 구두 통보까지 하고 안 나왔어요. 이러니까 이제 장비 업체들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기다리고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성의 A3 공장은요. 2015년도 1월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4월달입니다. 4월달인데 장비가 빨리 만드는 건 3개월 걸리고요. 늦게 만드는 건 6개월 걸려요. 자, 그럼 4월 말에 나온다고 가정하면요. 6개월 걸리면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에 장비 입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0월 말에 장비 입고 되면은 11월, 12월 입고 1월 1일부터 이제 그 가동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비가 입고되면 얘하고 전체적으로 잘 알아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테스트, 그 가동 테스트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2달 갖고 좀 짧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당히 지금 지연된 겁니다. 상당히 지연된 거고 굉장히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도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이 시기를 놓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뺏기겠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하고 기술 격차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삼성은 오히려 지금 삼성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 발주에 대한 부분은 거의 임박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나머지 얘기는 잠깐만 요것만 언급해 드릴게요. OLED TV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015년도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016년도.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검은색으로 해야지 잘 보이죠? 지금 이제 예상치들이 오늘 기사로 나온 게 뭐냐면 2014년도에 OLED TV 예상 대수가 20만 대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6년 후인 2020년도 예상 대수 1,400만 대입니다. 성장이 70배 정도 하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시작만 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별 AM OLED 수요 전망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뭐 핸드셋,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니터, TV,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 볼 때, 하여튼간 지금 보이지도 않던 부분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좀 확대되는 속도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사실은 이제 AM OLED가 지금 자꾸 문제가 좀 되고는 있지만, 사실 이쪽이 터지기만 하면 이 관련 업체들, 장비 업체들 내지는 이 업체들,
몇 년 동안 먹고 사는데 거의 지장이 없고요. 상당 기간 동안에 최고의 호황기를 맞을 겁니다. 물론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고 보이지도 않죠. 근데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다고 해서 이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게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게 IT 부품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시작된다. 자, 물론 재평가가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어느 쪽이 재평가가 될 거냐는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종목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ICD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빨리 어른이 돼야 된다고. 근데, 얘가 좀 곧 어른이 될 것 같습니다. ICD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HDP. 이걸 뭐냐면, 고밀도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고밀도 플라즈마 시각장비죠. 시각장비가 아니라 시각장비입니다. 제가 그 오타를 쳤습니다. 시각장비인데, 이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삼성에 지금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 업체들이 만들긴 했어요. 일본 업체들이 만들긴 했는데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싼 맛에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혹시 저쪽으로 발주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술 격차가 워낙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요즘 좋잖아요.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 엔화는 약세. 가격 차이는 확 벌어지는 거죠. 원화 강세, 엔화 약세.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은 월등하죠. 근데 장비 수준이 안 돼요. 세계 최초로 개발해갖고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플라즈마가 뭐냐? 플라즈마라는 게 그 제4의 물질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존재하는 물질 자체가 액체, 아니면 고체, 아니면 기체죠. 액체, 고체, 기체. 이 이외에 또 뭐가 물질이 있나요? 근데 이때입니다. 그게 바로 플라즈마래요. 이 플라즈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때는 기체 상태에다가 여기다 전기적 성격을 띠는 상태까지를 포함한 게 플라즈마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시각장비라는 것은 결국은 고밀도라는 건 밀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플라즈마라는 것은 기체 상태의 전기적 성격을 띈 거고 이걸 이용해서 시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 시장 진입 장벽이 그렇게 아무나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는 가장 월등해요. 그리고 대안이 없어요. 플라즈마 시각 장비를 갖다가 A도 만들고 B도 만들고 C도 만들면 삼성이 다루기 쉬운 애들한테 납품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에도 대안이 없고 어디도 대안이 없어요. 다만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일본 업체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 기술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제품이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뭐 중국 애들은 잘 쓰잖아요. 그런 거. 검증이 안 돼도.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쓸지 모르지만 국내에서 지금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뭐라고 좀 말씀드렸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근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가 심상치가 않냐면 지금 원래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OLED 라인이 40% 정도밖에 가동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가동률이 8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80%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삼성이 가동률을 100% 채우고 그 다음에 발주 주냐?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과부하가 생기는 상태에서 삼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태블릿 PC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성장시키겠다, 판매 대수를. 그래서 정확하게 작년에 삼성이 이제 태블릿 PC 판매 대수가 얼마가 됐냐면 3분기 기준으로 940만 대 정도고요.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하면 3천만 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6,500만 대에서 많게는 1억만 대까지 판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얘네들 계획이죠. 얘네들 계획이지만 최소한 이 기준으로 보면 최저 하단 정도로 본다면 6,500만 대 정도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라인이 돌기 시작하면 6,500만 대 못 찍어내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이 이 가동률 80%인 상태에서 과연 이대로 계속 할 거냐. 결국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삼성에서 신규 발주가 나오는 게 거의 지금 근접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제 A3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너무 지저분하죠?
A3 라인이 지금 뭐냐면 태블릿 PC 라인 6세대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V1 라인까지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V1 라인은 뭐냐면 플렉셔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삼성이 이제 발주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절대로 못 믿는 게 또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삼성 애들이 발주를 줄지 안 줄지에 따라서 우리는 불안감이 또 있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여기에 최대의 변수가 지금 하나 들어갑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비오인이 뭐니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더 많은 장비 발주가 2분기에 확정적이라는데 무슨 얘기냐 그냥 나온대요. 그러면 삼성이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물론 4.5세대로 가지만 6세대하고 많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이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지금 명분이 없고요. 더 이상 늦출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기존 4.5세대 라인에서 2분기에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ICD라는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디스플레이 환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ICD에 주목하냐? 자, 저는 ICD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플라즈마 식각 장비는 타협이 안 돼요. 단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팔면 그만큼 나와요. 그래서 적정 이윤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발주가 시작되게 되면 A3 발주가 시작되면 얘네들이 보통 연간 매출이 85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근데 2년간 예상 발주 규모가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상 최대 호황기에 지금 진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향후 디스플레이는 OLED 단계를 거쳐서 플렉셔블로 가는데 플렉셔블로 가는 거에 최대 수혜줍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깊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담당 PD가 고만하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세 가지 지금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OLED A3 라인 쪽의 최고 핵심 종목 중에서도 ICD를 가장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단가 조절이 되고요. 뭔가 예상 발주량의 그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갈 때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확보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매매 전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ICD 아닌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안 좋죠? 차트 대단히 안 좋습니다. 대단히 안 좋은데 원래 주식은 안 좋을 때 사가지고요. 좋을 때 파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가격 조정. 얘네들이 여기까지 갔던 게 뭐냐면 A3 발주 나온다고 해갖고 여기까지 가서 기관 애들이 잡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이제 A3 라인 발주 나온다고 그래갖고 기관 애들이 잔뜩 매집을 하고서 여기까지 끌고 왔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7월 26일 날 발주가 나온다고 하다가 7월 24일 날 취소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도 못 대고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로 나왔던 게 뭐냐면 다음에 이제 그 버냉키발 쇼크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한 바닥을 더 찍거든요. 그래서 횡보해서 기간 조정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가격 빠졌죠. 기간 조정 빠졌죠. 근데 지금 뭐냐면 이 회사 주식이 싸요. 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다 받았어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는 뭐냐면 주가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안 빠져요. 더 이상 안 빠지는데 안 빠진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좋아요.
삼성 A3 안 나온다고 보자고요. 중국이 나오잖아요. 중국이 2분기에 확정이 됩니다. 규모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능가한대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의 기사 내용을 검색하시면 소량이긴 해요. 굉장히 소량이긴 한데 중국하고 AP 시스템을 보니까 중국 쪽에서 한 몇십억, 한 몇십억 받았어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몇십억 받았어요. 66억짜리인가 62억짜리인가요. 근데 AP 시스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용을 오픈할 수 없대요. 이게 A3 라인인지 뭔지 얘기를 못 해준대요. 자, 근데 장비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쭉쭉쭉 터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주가는 안 움직이고 바닥에 헤매고 있는데 A3는지는 모르겠지만 AP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중국 업체도 나왔고 삼성도 나왔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이 더 이상 시간을 못 끄는 게 뭐냐면 시험 가동 생산 일자까지 보면은 지금 4월 말에 나와도 10월 말까지 있고 오고요. 2달 동안밖에 기계 테스트를 못 하는데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발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좋아요. 삼성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중국 2분기 안에 나온대잖아요. 뭐 비오인이 이런 것들이 A2 라인 확장 쪽에서 4.5세대에서 작년에 반 투자한 거에 나머지 반이 나와요. 거기다가 지금 신규 업체도 몇 개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발주량 얘네들만 합쳐도 삼성 양을 능가를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형성된 상태에서 그러면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많은 종목 중에서 그러면 저인망 정책을 사용할 거냐, 특정 종목을 들어갈 거냐. 저인망 정책이라는 게 배 이렇게 깔고서 양쪽에다 이렇게 금을 쳐서 바닥에 긁어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인망 정책 안 씁니다. 가장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얘는 A3 라인 나오면 최대 수주 규모 나올 것도 첫 번째. 두 번째고 이거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플렉시블로 넘어가는데 얘 빼고는 못 가요. 자, 이 정도면 내용이 되죠. 이 정도면 내용이 되고요. 지금 주가 안 비싸요. 안 비싸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겨워요. 그래서 이제 매매 전략 바로 갑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가는 어디서 하는 거죠? 그냥 사세요. 내일 플러스 났다고 못 사시고 장중에 마이너스 났다고 못 사시고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주식은요, 투자가 맞거든요. 많이 버는 게 맞죠. 예. 자, 이러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그냥 사시면 되고요. 사실은 목표가 의미 없습니다. 목표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단기 목표가를 어디로 드려야 돼요? 여기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드려야 되는 거죠. 16,000원. 그래서 단기 목표가 16,000원 갑니다. 근데 당연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가격에 갔다고 해서 판다고 얘기 안 드리는 거죠. 목표가 올립니다. 자, 손절가 없습니다. 그냥 사시면 되고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수익 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고요. 자, 제가 오늘 사실은 지금 시간을 많이 오버했어요. 시간을 많이 오버해갖고 더 이상 긴 얘기는 못 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곧 발주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거의 임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하여튼간 투자에 최고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해서 찾아뵙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